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살갗을 찌르는 꼿꼿한 밀 이삭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에 자작나무를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옴 오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 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프랑스의 시인 프랑시스 잠의 작품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프랑시스 잠은 말합니다.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외부에서 생겨나거나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두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다른 신발을 고치거나 먹을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 혹은 곁에 있는 존재와 시간과 공간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 같은 것들 말이죠. 어쩌면 그의 말대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순간순간과 하루하루의 반복과 축적의 다름 아닐지도 모릅니다. 프랑시스 잠의 시를 읽으며 문득 가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련한 노을을 감상하고 토실토실한 열매를 수확하고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신선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계절.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일이 참 많구나. 가을을 나며 우리는 더욱 멋져지겠구나. 해를 거듭할수록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만 하는 것 같아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저는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을날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원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쉬는 걸 좋아하고 일하는 걸 싫어하는 김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죠. 저만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좀 네. 놀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요. 김원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8년 시화사상 신인상으로 등단하시면서 작품활동 시작하셨고요. 내신 시집으로는 숨쉬는 무덤, 거인, 소설을 쓰자, 모두가 움직인다, 한 문장,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누구나 가슴에 문장이 있다, 평론집으로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를 출간하셨습니다. 박인환 문학상, 미당 문학상,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젊은 시인상, 김현 문학패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요즘 학기 중이라서 네. 여기저기 강의하면서 거의 많은 시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밀린 글쓰기들도 틈틈이 하면서 네.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쵸. 거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 눈 올 것 같아요. 금방.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백지에게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2018년에 시집 한 문장, 너희 알다가도 모를 마음 두 권의 시집을 잇따라 내신 다음에 2년 만에 펴내신 7번째 시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집 백지에게 준비하시면서 특히 중점을 두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그 2018년에 한 문장이라는 시집과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이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지금 2021년이니까 이제 한 3년 반 만에 이제 백지에게 시집이 나왔는데요. 2년 반인 것을 굳이 3년 반으로 정정하는 것은 네. 너무 자주 낸다는 그 오해를 하실까봐 3년 반이면 적당한 시기에 한 권을 내는 것이고요. 네, 네. 부지런하신 거죠. 그거는 네, 그렇죠. 네. 되게 정말 부지런하게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시집 제목이 백지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수록작 중에 백지에게라는 시가 있기도 하죠. 네. 시집 제목으로 백지에게를 쓰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좀 백지에서 좀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백지에게라는 동명의 시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전에 나왔던 한 문장, 그 다음에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 네. 아까 그 질문 주신 거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 문장이 뭐 언어 실험에 좀 치중한 시였다면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이 시 속에 조금 짧은 이야기를 집어넣고자 한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지에게서는 이 두 개가 같이 좀 맞물려서 들어간 시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한 시절을 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써보는 것도 한 시절을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썼던 것을 쓰에 대해서 저부터가 우선 조금 지겨워지고 그래서 좀 새로 써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고 그래서 백지에서 좀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막연히 가제로 백지에게를 잡았었는데 출판사에서도 그 제목이 제일 심플하고 좋다고 해서 그냥 그 제목으로 시집이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네. 노트 한 장을 빼곡히 채우고 다음 장으로 넘겨서 백지를 마주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백지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백지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백지라고 해서 백지가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같기도 하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인님 시집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을 다 깨부수고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도 정말 많았습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괴로운 자 중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괴롭다. 사탕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도 우리는 괴롭다. 사람도 사랑도 모조리 괴롭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말 때문에 다시 괴롭다. 우리는 말하면서 괴롭다. 말한 뒤에도 괴롭고 말하지 못해서도 괴롭다. 말하기 전부터 괴롭다. 말하려고 괴롭고 괴로우려고 다시 말한다. 방금 읽어드린 이 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작품에서 괴로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시인님께 있어 이 괴로움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방금 짧게나마 낭독해 주실 때 괴롭다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진짜 괴로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저기 오프닝에 나왔던 프랑시스 자매 시하고도 너무 비교되는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면 좋은데 그 실제 사는 게 그렇게 편하거나 아주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힘들다, 괴롭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탓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이들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좀 껴안고 살 수밖에 없을 텐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한테 있는 어떤 좀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 굳이 말하자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많은 감정들을 괴롭다 한마디로만 얘기하자니까 너무 단순하고 다 표현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괴롭다는 한마디로 다 해소가 안 되는, 해명이 안 되는 말인데 그래서 괴롭다는 말과 더불어서 또 이 마음 상태, 내면 상태를
감정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말들이 무엇일까? 괴롭다는 말과 함께 좀 찾아보는 일. 그게 어쩌면 제 시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써봤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괴롭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괴로움과 관련되는 다른 말들을 찾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참 뒤에는 괴롭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시인님 시를 읽으면서 괴롭다가 계속 나오니까 괴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시인 말씀대로 괴롭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그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더 다양한 언어들을 상상해 보게 됐고 그랬습니다. 괴롭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일. 그게 뭐 자연스러운 감정의 이동이면서 또 시가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시인님의 그 빼곡한 글자들을 따라 읽다 보면은 처음의 괴로움과 다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더불어서 불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인님의 시에서의 불안은 어떤 것일까요? 늘 불안하죠. 그렇죠. 사는 것도 불안하고 타고난 기질도 좀 불안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이 삶이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거, 이 공포는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계획했던 일들이 뭐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걸 너무 또 깊이 생각하다 보면 불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늘 불안을 껴안고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또. 근데 그게 사람의 삶이니까 사실 그렇죠. 불완전한. 그래서 저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를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많이 느껴서 저는 위로가 됐어요. 타인들한테 민폐만 안 되면 좋겠습니다. 불안이 그냥 시로만 조금 힘들게 만드는. 그게 시의 기능 같아요. 그리고 시인님의 시 영원 중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산책을 했고 나는 어제 결혼을 했고 나는 그저께 이혼을 했고 그 전날에 죽을 뻔했고 그 전전날에 실제로 죽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그 전전전날에 태어났고 그 전전전전날에 울음을 터뜨렸고 태어나서 온 것인지 죽는다고 온 것인지 아니면 죽고 나서 온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울음은 크고 우렁찼고 더할 나위 없이 슬펐다. 3일 전에 죽은 내가 그저께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한 내가 그 다음날 결혼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일상의 시간은 아닌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번 시집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뒤흔들린 듯한 묘사가 많이 보였는데요. 김원 시인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이거는 뭐 시에 대한 해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인간이 이렇게 경험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쫙 펼치면 그 자체가 영원 아니면 영혼에 근접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경험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모조리 다 펼치면. 근데 그렇게 쫙 펼친 시간을 다시 한 점에 가까운 시간으로 이렇게 또 모아버리게 되면 그렇게 쫙 펼쳐졌던 시간들이 그야말로 응축되면서 뒤죽박죽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응축된 것을 다시 펼치면 아마 처음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열되었던 시간들이 뭐 진짜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의 문제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 하는 도중에 뭐 저렇게 시간이 좀 흔들리는 뒤틀리는 시들이 나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전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SF 한 편, 시간을 도제로 한 SF 한 편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우주론적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공상을 하나 봅니다. 정말 그 삶에 힘이 되는 공상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도 사실은 그렇게 인과관계가 내가 따질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되게 위로가 되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원은 어쩌다가 공대에 들어갔지만 공학도가 될 수 없었던 아웃사이더는 결국 시인이 되었다. 라는 시인님의 소개글을 봤어요. 시인이 되시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다른 기회에도 자주 얘기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네. 워낙에 좀 약간 특이한 이력이라서 네. 처음에 공대에 갔죠. 좀 이과반으로 가서 성적에 맞춰서 공대에 갔었는데 공대에 가서 보니까 입학하자마자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것은 아닌데 더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한가하게 주어지니까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좀 독학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에도 관심을 두게 되고 나중에는 또 더 욕심을 내서 뭐 국문학과에 학사 편입도 하고 문예창작학과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도 좀 더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시를 비롯해서 문학이라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공대 시절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좀 그 낙제생으로 지냈던 것 같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과목들을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또 시 쓰고 나서 20여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이과적인 기질이 저한테는 또 어쩔 수 없이 숨길 수 없는 또 자기의 일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도 부정하고 싶고 싫어했던 이 이과적인 공부 또는 뭐 공대 시절의 이런 공부들이 한편으로는 제 시 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자양분이 되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친구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지금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도 좋은 것 같고 지금 나에게 힘든 이것도 언젠가는 나에게 자양분이 되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김원 시인님 이름도 직접 지으신 활동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언으로 이름을 짓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말씀언 한자를 염두에 두고 지은 것은 아닌데 어느 지면에서는 꼭 한자를 변기해달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 원자를 집어넣게 된 것이고요. 그렇구나. 본명이 뭐 이것도 공공연히 다 아는 것입니다만은 김영식이거든요. 네네. 좀 무난하고 편안한 이름이죠. 네. 근데 왠지 시인으로서 이름으로는 조금 약하다, 무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데뷔할 때는 김영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발표를 할 때부터 필명 김언으로 지어서 발표를 하고 작품 활동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김언을 짓게 되었는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한국 현대시에서 초창기에 김억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죠? 네. 시 이론가이기도 한 그분의 이름이 좋긴 한데 좀 막 답답한 느낌이 들죠. 기억으로 끝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살짝 바꿔서 김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이름을 김원으로 짓고 나니까 가수가 자기 노래 따라가듯이 이상하게 말씀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언을 짓고 나니까 이후의 시들이 언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시들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써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시를 쓰지 않았으면 그리고 뭐 평범한 공학도가 아니었으면 언어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언어에 대한 시를 많이 쓴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인님의 이름을 시인님이 직접 지으시면서 이정표를 직접 세운 느낌도 네, 듭니다. 네, 작품 얘기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시인님의 시 고향 앞으로 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령 내가 죽는다는 사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죽는 것에 대해 고민할 거라는 사실. 앞서 불안을 이야기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시집에서 또 죽음에 대한 사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시집 숨쉬는 무덤에서부터 줄곧 이어져 오는 화두인 것도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시인님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비껴나오고 싶지만 비껴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죽잖아요. 그리고 그래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제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봐야 건강관리 위험한 데 가지 않는 정도인데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제어가 되는 문제 같으면 군말들이 따라 붙지를 않을 텐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지점으로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에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겪는 것이고 죽음이 있어서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다 있는 것이겠죠. 죽음이 많은 걸 발명을 해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과학기술조차도 그렇고 맞아요. 정말 무궁무진한 사유가 가능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 시집 해설을 맡아주신 박대현 문학평론가님께서는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김원의 압도적인 시는 폭발의 잠재성에서 비롯되고 작품의 출처는 죽음이다. 죽음의 근원에는 가족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이번 시집에 가족이란 작품도 있죠. 네. 가족과 죽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 또는 친척들을 통해서 죽음을 좀 제법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고 여동생도 빨리 죽은 편이고 가까이 친척들도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한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좀 죽음에 빨리 노출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가족을 얘기하면서 죽음 얘기도 또 많이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시에서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자기만 빼놓고 모두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죽어 있잖아요. 근데 죽어 있는데 이상하게 또 생기를 가지고서 맞아. 밝은 표정으로 죽어 맞아.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그 정작 그것을 보는 화자는 자신은 굉장히 파리한 눈빛으로 또 보고 있죠. 그래서 죽어 있는데 생기가 있고 가족들은 그렇죠. 나는 살아 있는데 아무런 생기가 없는 서로 이렇게 좀 간극이 생기는 관계인데 나와 가족을 연결할 때 어쩔 수 없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더 간극이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자의 죽음을 많이 경험을 다들 하고 저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근데 나의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상상하면 너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저는 차차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루하루 연습해 나가는 게 늘는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요즘은 들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자신의 죽음이든 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쵸. 아무튼 네.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렇게 좀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담대해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김원 시인님의 백제에게를 읽으면서 저는 진짜 그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원 시인님의 백제에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첫 시집 개정판에 시인님께서 이런 말씀을 수록하셨어요. 말은 블랙홀이다.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말에 닿는 순간 내부가 된다. 아까 말씀원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시어와 말을 제대로 다룰 줄 안다는 게 어쩌면 모든 작가들, 시인들이 꿈꾸는 경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책상도 사실은 책상이란 말이고 김원이라는 이름도 말이고 자유도 말이고 사랑도 말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실제 사물이든 아니면 뭐 어떤 관념적인 것이든 말이 닿는 순간 다 그냥 말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는 거느리지만 근데 그 말은 그야말로 말뿐이기도 해서 헛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헛것인데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대단한 이념이 있는 것처럼 또 붙들고 늘어지는 게 인간이기도 할 텐데 시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가지는 헛것의 헛됨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하게 좀 냉철하게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헛되고 헛된 말인데도 무언가를 일으켜 세우고 맞아. 또 헛되고 헛된데도 실물감 또는 진실된 어떤 뭔가를 또 전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또 그 시의 일이자 시인의 일이자 또 작가의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의 헛됨을 일깨우면서도 그걸로 또 뭔가를 일으켜 세우는 언뜻 봐서는 상반되지만 헛됨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너무 좋네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게 오랫동안 글을 써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철학 강좌 듣는 것 같은 인생 강좌 듣는 기분이어서 네, 그럴 리도 전혀 없는데 너무 좋아요. 말의 헛됨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정말 말로써 진심을 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시인님의 시 얼마 남아있지 않다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루를 그렇게 낭비했던가 생각하지 말고 써라. 쓰지 못하면 죽는다. 죽으라고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써라.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행위는 정말 중요하지만 뭐라도 꾸준히 계속 쓴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예, 23년을 시인으로 살아오셨어요. 시인님. 여쭤보고 싶어요. 대체 어떻게 써야 되고 무엇을 써야 하고 쓰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그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힘들진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갈수록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힘들다고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그래도 시를 좀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 또 특히나 시창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무엇을 쓰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똑같은 것을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다르게 쓰는가가 좀 주된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무엇을 쓰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오랫동안 붙들고서 이렇게 매진해 갈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면 어떻게 쓰는가는 어느 정도는 저절로 좀 해결이 되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뭐 어느 한 가지로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자기한테 절실한 것인 것 같아요. 그 무엇이라는 것이. 근데 자기한테 절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도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글쓰기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보통은 시부터 먼저 쓰려고 하죠. 아, 그쵸.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또는 글쓰기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무엇을 이렇게 끈질기게 얘기하고 싶은가, 정말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 건가 보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쓰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시를 이제 처음 접해서 쓰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뭘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되는데, 자기한테 절실한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또 시쓰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네.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도 하나를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질문을 하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23년을 시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주 높고 커다란 산을 오르는 사람 같기도 해요. 하나의 산을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면서 오르고 있다. 그리고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산을 오르고 싶네요. 40년, 50년 오르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실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만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골라주신 시를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예, 시집의 첫 시로 들어있는 무의미라는 시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무의미. 가을의 무의미한 시는 가을을 지시하지 않겠지. 손가락질도 않겠지. 손가락질은 감정. 지시도 손가락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손가락 없이는 가을도 없겠지. 가을 없이는 겨울도 없다는 말. 무의미하지. 겨울 없이는 봄도 여름도 없다는 말. 무의미하지. 의미는 뒤통수니까. 뒤통수에 있으니까. 가을의 무의미한 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언가를 쓰고 있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이자에 대해서도 원금에 대해서도 돌아오는 만기일이 없지. 돈이 없지. 돈이 없어도 날짜는 바뀌지. 오늘은 여기까지 살았지. 무의미하게 마음에 두는 사람과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고 마음에 없는 조언을 하고 다만 시간을 냈다는 것. 너를 생각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시간을 냈다는 것. 추석 지나고 설 지나고 추석. 그 사이에 축의금이 있고 조의금이 있고 전화가 있고 표현은 못했지만 시간을 냈다는 것. 무의미하게 그러나 떨리게. 가을의 무의미한 사랑은.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예, 백지에게 이 시집의 첫 시로 들어있기도 하고 네. 또 지금이 한창 가을이라서 네. 가을에 그나마 어울리는 시가 무엇일까 했을 때 멀리 갈 것 없이 이 첫 시의 무의미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삼 낭독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의미를 담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얼마만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쵸. 시간을 들이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표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상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마음의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않나. 맞아. 진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저한테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시인님의 낭독 들으면서 시간을 냈다는 것 이게 되게 따뜻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문득 제가 아무런 취미 생활도 없이 생활인으로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또 돌아보게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식당, 장소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집 근처를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발견된 밥집, 식당, 또 우연히 개업한서 들어가게 된 식당, 밥집, 또는 우연히 이렇게 요즘은 이제 직접 가기가 힘드니까 배달을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달해서 시켜 먹었는데 배달 음식이 거기 거니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나 성의가 들어가 있고 맛있을 때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밥의 집들이 네. 마이 페이보릿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네. 우연히 만나는 밥의 집. 네. 네, 저도 요즘 그런 재미에 빠져 있어요. 정말 아무 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맛있어. 그럼 반갑죠.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반신반의하면서 주문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한 5번에서 한두 번 정도만 돼도 되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남이 해주는 밥은 일단 맛있어.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계속 시를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문학을 좀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인사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드는 생각입니다. 갈수록 안 써도 되거나 못 쓰게 되는 이유는 더더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안 쓴다고 해서 안타까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써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계속 찾아가야 되고 써야 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본인 몫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더 수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를 옆에 두고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시를 써도 쓰는 일은 쉽지 않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는 말씀이 저는 묘하게 위로가 돼요. 쉬워질 일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일단 알고 시작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던 것 같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벌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작별 인사 대신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원 시인님께 백지가 한 장 주어진다면 거기에 무엇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그림은 잘 그릴 줄 몰라서 어떤 형상이 나와질지 어떻게 형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의 의미가 담기는 걸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랑이 담긴 무엇을 그리고 싶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없는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자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더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예, 오늘 이 문장의 소리에 나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가을 지나면 겨울이고 겨울 지나면 또 봄이 듯이 어려운 시절 또 지나면 다른 계절이 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동네 책방 투어입니다. 김은지 시인님 모셨습니다. 시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은지 시인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1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시집으로는 책방에서 빗소리를 들었다.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가 있습니다. 시인님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 며칠 비가 좀 자주 와가지고요. 저는 따릉이를 거의 매일매일 타는데 네. 따릉이를 타기 위해서 비가 안 오면은 항상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릉이와 함께하는 네. 가을날. 네, 비가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비가 와도 비가 온 와도 날에도 나가서 어, 타고 어. 틈을 노려서 아.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비옷을 입으시고 아니요, 비가 하루 종일 오지 않잖아요. 안 오는 틈을 타서 네네. 그러시구나. 정말 따릉이를 사랑하시는구나. 따릉이 특집으로 그러게요. 따릉이 특집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오늘은 동네 책방 투어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동네 책방에 빠지게 되신 건지 그 네.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독립서점 특집인데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영어 회화 모임에서 네. 친구분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독립서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너프 북스라는 곳이었는데 책이 되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커피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그게 대략 몇 년 전 언제쯤? 2016년, 17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네. 이너프 책방? 이너프 북스는 북스? 네, 그 대표님께서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작업을 하시느라고 생각보다 많이 못 여시더니 결국 네, 곧 문을 닫으시긴 했는데 그렇구나. 네네. 이너프 북스에서부터 시작된 네네. 동네 책방 투어입니다. 시인이시니까 당연히 책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책방을 좋아하는 이유와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책이 땡땡이면 책방은 땡땡이다. 뭐 이렇게 책방 투어 매니아로서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정말 정의를 잘 내려보고 싶은데요. 책이 원두라면 네. 책방은 에스프레소 머신? 오. 제가 기계를 잘 모르지만 세상에 엄청 많은 종류의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원두의 맛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 책이 어떤 책방에서 사게 되느냐에 따라서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인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책방 사장님
감독들이 큐레이션을 또 막 다른 책이랑 잘 해주시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책방에서 나에게 맞는 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멋진 비유예요. 그게 정말 그 서점 주인님들이 어떤 책을 어떻게 큐레이션 해놓느냐에 따라서 네. 그 책방의 개성도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책방은 에스프레소 머신이다. 그쵸. 그리고 머신이 비싸요. 그리고 그 머신이 없어도 네. 또 잘 내리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 책방 비싼 서점도 있지만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 책방 투어는 말 뜻대로 나름의 코스와 주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김은지 시인님이 시간과 장소, 감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책방 투어 코스도 다 다른 걸까요?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책방 투어 코스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네, 가장 좋아하는 책방 투어 코스를 5개 정도 말하고 싶지만 네. 월화수목금인데. 네, 사실은 제가 그 멀미가 좀 심하고 체력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네 책방만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양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일이 있으면 저는 지도에서 뭐 터미널이라던가 공항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방 이렇게 쳐가지고 근처에 있는 데를 한 서너 곳 찾아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행도 싫어하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노원에 있는 코스를 소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노원 코스. 네네. 네. 어떤 코스인가요? 태릉입구역에 네. 지구불시착이라는 책방이 먼저 가세요. 네. 왜냐하면 역에서 가깝거든요. 그리고 거기 개울가도 있어서 책방에서 바로 뒤에 개울가를 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독립서적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일러스트 베이스로 된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많으셔서 그림책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하신 다음에 전주식당에 가시거나 네. 아니면 우리 콩집인가 그 순두부랑 뭐 이런 거 맛있는 집이 있는데 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는 서점으로 도보 10분이에요. 팀앱인데요? 그 두 곳을 가시면 네. 거기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음. 사장님께서 좀 약간 직장인 분들이 와서 서점에 기대하실 만한 힐링이나 아니면 자기개발서 이런 것들도 많이 구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약간 되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두 곳을 다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인님께서 노원 코스 대표적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구불시착에 들러서 그림책을 보고 네. 전주식당이나 뭐 밥을 먹은 다음에 네. 책임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또 직장인들을 위한 코스. 근데 그 사이에 경춘선 숲길 공원이 있어서 그 네. 도보의 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전주식당에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책임감에 가서 네네. 좋은 코스인데요. 다행입니다. 네, 이거 되게 힐링 코스 같기도 해요. 네. 언제 저랑 같이 네, 노원 코스 언제 한번. 되게 좋은 코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주식당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책방 투어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러니까 보거나 그러니까 먹거나 마시거나 산책하거나 그런 즐길거리가 포함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그렇게 책방 갔다가 네네. 이제 커피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네네. 이런 노원 코스처럼. 정말로 그 PPL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지 않은 왜냐면은 저희가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맞아. 그런 데가 노원에 거기 태국 음식점 차차라고 있어요. 똠양꿍이랑 이런 거를 파는 곳인데 네. 네, 너무 많이는 오지 말아주시고 네. 제가 강연 있어서 울산에 갔었는데 그 맛집을 검색해서 간 게 아니라 울산 크림북이라는 서점을 이제 저는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지도에 식당을 모르니까 이소연 시인이 그냥 레스토랑 붙은 데를 검색해서 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이름이 노아 레스토랑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 전혀 지식을 찾아보고 간 게 아닌데 거기 울산 또 가고 싶어요. 아, 울산의 노아 레스토랑. 거기서 뭘 드셨나요? 거기서 네. 제가 검색해 보시면 네. 나오는데 피자도 아니고 뭔가 페이스트리로 된 제가 이름을 적어올 걸 그랬네요. 근데 그 여행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그 숙소로 가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때 그 남은 것을 먹는데 포장해 와서. 네.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저 울산 갑니다. 저 크림 그 책방 이름이 뭐였죠? 있는 크림북스. 크림북스와 노아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울산 가겠습니다. 와, 오늘 정보 대방출 너무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갈 곳이 많은데. 또 김은지 시인님은 실제로 책방지기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얘기로 에세이를 내신 바도 있는데 점원으로서 책방지기를 해본 소감은 어떠셨는지. 너무 좋았고요. 책방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쉽지도 않고 근데 저는 제가 가게를 한 게 아니라 가게를 받으렸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근데 그 책방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시간까지 있는다는 게 그 책들이 이제 하루 종일 어떻게 독자를 기다리는지를 보는 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경험해보고 싶었던 로망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독자님들은 실제로 보면은 정말 너무 다양하고 시를 많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시집이 잘 안 나갔구나. 네, 막 대구에서 연극을 보러 오신 분이 제가 이제 글을 쓴다는 걸 알고 그 기회를 되게 이벤트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독립출판으로 소설집을 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대구 가서도 막 책방에서 문의해 주시고 이런 경험은 정말 되게 행복한 네네. 경험. 그리고 그 손님이 들어와서 어떤 책을 고를까 그걸 보는 순간이 되게 설렐 것 같기도 해요. 두근두근.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지 시인님의 책방 투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상형 연예인과의 데이트를 떠올리는 것보다 오늘은 어떤 책방을 가볼까 상상하는 것이 더 가슴이 설렌다. 예스. 이건 사랑이잖아. 로또 당첨이 된다면 돈 많은 책방지기, 책방 주인이 되어 살고 싶다. 노. 시인 김은지를 만든 것은 파라리 책방 투어 덕분이다. 예스. 네, 투 예스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 연예인과의 데이트를 떠올리는 것보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가볼까 상상하는 것이 더 가슴이 설렌다. yes라고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저희 방수진 작가님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책방 얘기를 나눈다니 너무 두근거린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네. 이상형과의 데이트와 책방 투어를 김은지 시인님만의 언어로 시적 비유를 해주신다면 우선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저 진지하게 뭐를 고르지 근데 비유를 하는 게 이 연예인과의 데이트는 약간 ENFP 친구를 만난 기분이라면 MBTI 저도 잘 모르지만 책방은 INFP 친구를 만나는 기분. E와 I의 차이군요. 네. 둘 다 좋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이상형과 같이 책방 투어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같이. 저도 약간 방송 작가도 했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헤이즈 님이 제 시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진짜 소름이 계속 돋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고. 그래서 나도 지금 소름 돋았어. 연예인 분들의 그 특별함이 너무 좋아요. 저도 동경하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체력이 감당이 그치.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인프피의 예, 성격 좋은 그럼 시인님은 친구가. 아이시구나. 네, 아이 조금 쪽. 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상하면 좋은데 실제로 하려고는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책방 투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로또 당첨이 된다면 돈 많은 책방지기 책방 주인이 되어 살고 싶다에는 노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도 혹시 돈이 많게 네. 되면 네네.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책방이 있을까요? 아 저는 책방을 가는 거를 좋아하는 좋아하고 만약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책방에서 책을 더 많이 사고 책장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쵸. 소비자의 삶이 좋죠. 그 책방,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방. 맞아. 네. 네, 맞아요. 되게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소비자의 삶이 좋아요. 내가 뭔가를 자영업보다는 좀 소비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못 가잖아요, 딴 데를. 맞아. 그게 좀. 그렇네요. 네. 책방 투어가 취미인데? 네네. 그렇네요. 시인 김은지를 만든 것은 파라리 책방 투어 덕분이다. 예스라고 해주셨어요. 네네. 실제로 시인님께서 쓰신 여러 산문들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책방을 자주 다니셨더라고요. 책과 책방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시인 김은지를 만든 책방의 힘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도 늘 책방에 가 있었고 외국에 가도 똑같아요. 그 지도에서 먼저 북스토어 찾고 그냥 그 한국어를 읽듯이 편하진 않아도 계속 똑같은 코스로 그냥 책장 앞에 서 있는 그런 게 제 삶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 책방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름에 조금 바쁘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뭐 이사랑 관련된 개인사인데 그러니까 막 마음이 좀 지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책방 지구불시착에서 경매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문진 이런 거를 하면은 은지 5,000원 이러면 진영 6,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경매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현아 시인님이랑 같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 부엉이가 나온 거예요. 네. 올빼미인가? 부엉이가 있으면 제복이 들어온대요. 근데 제가 그래도 집이 좁은데 2마리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랬더니 유연아 시인이 인스타 라이브 댓글로 은지 1마리씩 갖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은지 9,000원 이랬어요. 근데 유연아 시인이 현아 10,0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 1마리씩 나눠 갖자고 했으면 제가 낙찰이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그냥 던지고 보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제가 힘든데도 그 일을 생각하면은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현아 10,000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책방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슨 조개 조명이 들어왔는데 꼭 자기가 가져가고 싶어서 이 금액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조명을 낙찰받고 왜 그랬지? 몰라 이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막 웃고 그래서 그런 책방에서의 사람들이 다 약간 엉뚱하고 재밌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시인의 경매를 들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에 이어서 이제 문학 얘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은지 시인의 삶과 책방은 굉장히 진짜 밀접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실제 책방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취미와 관련되어 집필한 작품도 있으신가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첫 번째 시집 제목 자체가 맞아. 책방에서 빗소리를 맞아. 들었다예요. 네. 속초에 완벽한 날들이라는 곳에 갔는데 제가 여행을 좀 힘들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남편이 그 여행을 짠 거예요. 뭐 설악산을 가고 바다를 가고 이렇게 했는데 비가 오니까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 그런 책방을 가야겠네. 기승전 책방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비로소 갈 수 있게 네.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때 시를 써가지고 그런 시집이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책방을. 네, 마음이 막 느껴져요.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 얘기를 나눠보자면 이 김은지 시인님께서는 숨죽임과 경청을 온몸으로 실현하는 시인이다.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새삼 고맙게 발견하는 시인의 눈에 공감과 경탄을 자아내게 된다라는 평을 받으신 적도 있는데 시인님 시작 세계에 있어서 경청과 고마움이란 단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근데 시인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지금 그냥 이 경청과 고마움이 그냥 눈빛에서 느껴져요. 눈빛인 곳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 어떠세요? 경청과 고마움.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경청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읽어보시면 안 듣는 내용이거든요. 네. 시를 낭독하는데 계속 딴짓하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곁에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경청이라고 쓴 거라서 네, 경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듣는 것에도 말하는 것만큼 큰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말하면서 생각이 나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듣는 게 재밌어요. 고마움은 정말로 고마워랑 고구마랑 두 글자나 같네라는 책을 냈지만 진짜 고구마랑 두 글자가 같은 것이랄까요? 저한테는 그냥 되게 당연한 감정이고 자주 다른 분들이 얼마나 저랑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기요가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제 쓰고 와 정말 이걸 만든 사람이 너무 고맙다. 진짜. 네, 맞아. 네, 그냥 일상적인 감정이라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전기장판 얼마나 고마운가.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품이란 시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아픔, 슬픔, 배고픔, 서글픔. 품으로 끝나는 단어는 왜 다 아픈 것일까? 이 계절 내내 품으로 끝나는 안 아픈 단어를 찾는 중.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 한 개가 연결되었습니다.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바쁘시죠? 내가 먼저 묻는 건 기꺼이 외로움을 선택하고 싶어서. 이 두 시에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듯이 따뜻함 속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인님 이 두 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이 시, 그 품이라는 시 역시 책방에서 썼고요. 그러시구나. 네. 네, 책방에서 저녁을 딱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왜냐면 언제 손님이 또 들어오실지 모르다 보니까 되게 배가 고팠던 날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랑 시로 쓰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중얼중얼 하다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문장 이렇게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러면서. 근데 제 시를 읽고 따뜻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따뜻하게 쓰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외로움이나 고독을 써주신 것처럼 외로움이나 고독도 되게 일상적인 감정이잖아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또 외로움을 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한 감정으로 저한테 친숙한 감정이라서 그냥 시로 써봤습니다.
이렇게 시로 써주시는 시인님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인님의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늘은 어떤 글을 낭독해 주실 건가요? 네, 경청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경청. 누군가 시를 낭독한다. 나는 가만히 종이컵에 담긴 사이다를 바라본다. 공기방울이 표면에 떠오르고 터진다. 꼭 3개씩 가운데로 모였다가 터진다. 터지면 다음 기포가 이제 자신들의 차례라는 듯 떠오르고 모이고 터진다. 어떤 문장이 나를 고개 들게 한다. 나는 내 차례라는 듯이 떠오르고 모이고 터진다. 누군가 시를 낭독한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들 더 조용히 한다. 조금 소음을 내며 귤을 집어온다. 귤 껍질로 토끼 얼굴을 만든다. 봄이 왔지만 아직 춥기 때문에 귤색 토끼에게 목도리를 둘러준다. 시는 끝나지 않고 입원한 친구에게서 카톡이 온다. 나도 시를 낭독한다. 내가 시를 읽는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첫 줄을 읽고 난 내 억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한 마음으로 그저 틀리지 않기만을 바라다가 시에 강아지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평소 말할 때처럼 읽을 수 있게 된다. 누군가 아주 긴 시를 낭독한다. 왼손을 쫙 펴고 내 손바닥을 본다. 점이 하나 있다. 어릴 때부터 그 점을 샤프심이 박힌 거라고 믿었다. 점이 그때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데 기억은 나지 않고 아름다운 시는 끝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 시인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낭독만 들었습니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제가 쓴 대부분의 시를 이제 아껴주려고 하지만, 이 시는 제가 낭독을 조금 못하고 좀 싫어하거든요. 잘하셨어요. 너무. 근데 이 시는 좀 읽고 싶어요. 네. 좋았어요. 그 귤로 만든 토끼에게 목도리를 만들어주는 그 장면은 이번 겨울이 오면 진짜 자주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요? 저도 해볼 것 같고. 감사합니다. 시인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최근에 책방에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 또 동료도 만나서 이소연 시인이랑 같이 시 모임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랑 알게 돼가지고 협업 작업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또 다양한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승전 책방으로. 그렇다면 책방에 대한 진심을 담아 나에게 책방 투어란 땡땡이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근데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책방이란 포도다. 포도. 네. 이유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거든요. 네. 지금 포도가 안 나올까 봐 너무 조마조마한
그래서 어제도 샀는데 네. 제가 정말 그 과일을 깎아줘도 안 어. 먹는데 포도만 제가 사서 먹거든요. 그 정말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포도가 네.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는 그 작은 책방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하나씩 가보시는 거지. 포도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뷰. 정말 시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작수치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최진영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맨날 목소리로 듣다가 네. 직접 얼굴 뵙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떨려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쫓기면서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